오늘도 썰맘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에 사시는 한 주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로 인해 큰 고통을 겪다 우연한 일로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어 의도치 않게 복수를 하게 되었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최근 사람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그 중에서도 특히 고3이 많아 수입이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몇 년 전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한 이후로는 입소문이 나서 더더욱 괜찮은 편이죠. 학원 가는 학생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세금 떼고 월천이 조금 안 되게 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여자 월급치고, 아니, 여자 남자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꽤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보다도 돈을 더 잘 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직업은 변호사이거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간 지 올해로 5년이 되었고 연봉은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여유로운 편이기도 하고 성격적으로도 무던한 편이어서 저희 둘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남편은 돈을 잘 벌지만 그 대신 하루 보통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거든요. 저 또한 시험 기간에는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보충 수업을 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라도 크게 싸워본 적이 없고 서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일도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크게 남편 덕을 보며 살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남편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다, 연봉이 2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제가 엄청 호강하면서 살 거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돈이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 부부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차출하고 남은 돈은 각자가 관리합니다. 심지어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도 정확히 절반을 내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얘기가 달라질 순 있겠죠. 남편은 앞으로 점점 몸값을 올려나갈 거고 로펌의 최상위 직급인 파트너가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돈을 잘 벌게 될 거니까요. 그렇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남편에게서 크게 덕을 보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저를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하는 일 없이 그저 호강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하나요? 저희의 결혼 생활에는 시어머니라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 상견례를 하기도 훨씬 전부터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했어요. 어찌나 깔보고 무시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구나 싶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제가 강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지금처럼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임용고시에 줄줄이 낙방한 저는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채로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택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자존감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답니다. 또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점을 들어 저를 괴롭히셨죠. 편부모 가정에 교사도 아니고 학원 강사?
대체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처음 뵙는 자리에서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못 들었으면 됐어. 너무 당황해서 더 묻지도 못하고 못 들은 척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딩산의 일각도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온갖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못 살게 구시는데 정말 이제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 돈은 얼마나 버니? 월 200은 버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운 좋게 우리 아들을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하니? 네? 어머니,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보다는 많이 벌어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제가 앞으로 노력할게요. 사회초년생보다 많이 벌긴 개뿔. 그러고 보니 너네 엄마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뭐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다니?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건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급식소에서 20년간 일하셨어요. 이혼하시고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학교 급식소? 나 원기도 차지 않아서 우리 같은 엘리트 집안에 급식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정 딸이 시집을 오게 되다니.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으시는 멸시하는 표정. 사람을 벌레 보듯 하시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제가 비록 임용고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저도 인서울 4년제 대학 졸업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사는데 왜 이런 괄시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역시 이 결혼은 아닌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 하시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엄마를 또 나쁘게 말하면 어떡하지 라면서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콩깍지라도 씌었는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당일 역시 이 결혼은 아니다라며 또 한 번 업고 싶다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그럭저럭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와는 달리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시아버님은 경호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상견례 전 혹시 시어머니가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저한테 걱정 붙들어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그리고 상견례장에서도 저와 저희 엄마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딸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네요, 사돈.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아이인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시아버님의 노력 덕분에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힐끗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벼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알아채곤 안절부절 못했죠. 그러나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결국 쏟아내듯 자기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저희 아들이 뭐 빠지는 게 있다고 이런 기울어지는 결혼을 해야 합니까?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지 못해?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교사가 봐도 시원찮을 판국에 학원 강사라니. 아버지도 없고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예, 너도 말 좀 해봐라. 너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니? 저희 엄마가 버젓이 제 옆에 앉아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든 말든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야. 상견례 자리에 너네 엄마 옷이 저게 뭐니? 아무리 사람이 급식소에서 일하고 산다지만은 경우라는 게 있지.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빙 돌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데 저보다 시아버님이 한 발 더 빨랐지 뭐예요. 여보, 적당히 해. 어디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남편도 옆에서 시아버님을 거들었어요.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남편을 나무라는 겁니다. 예,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네가 그렇게 안 되고 멍청하게 구니까 눈이 그렇게 낮은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계속되는 폭언에 결국 저는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 앉아 계시던 저희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일어나셔서 옆에 놓아둔 가방을 드시더라고요. 저와 저희 엄마가 자리를 파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됐어요. 아니, 저것 좀 보라니까. 상견례 자리에 저런 낡아 빠진 가방을 메고 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게다가 로고가 왜 저래? 누가 봐도 짝퉁이잖아. 아이고, 어느 정도 집안이 맞아야 결혼이 성사가 되지.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하다.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그때 결국 듣다 못한 시아버님이 박차고 일어나셨고 시어머니를 큰 소리로 나무라셨습니다. 아, 그만하라니까. 종현이가 결혼하는 거지 당신이 결혼해?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 이 좋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교양이 있는 행동이야? 사람을 가방이나 직업으로 판단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상견례자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긴 했지만 뭐라고 토를 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적막한 가운데 시아버님이 다시 입을 여셨죠. 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결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일단 다시 앉으시죠. 세아가도 다시 앉거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당장이라도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시아버님이 정말 간곡히 부탁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남편도 덧붙여서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몰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러 감정이 많이 드시나 봐요. 저도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저 운영이 정말 많이 좋아요. 장모님께서 너그러이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하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참고 자리에 앉았죠. 그렇지만 전 여전히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울해하는 제게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영아, 엄마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났어. 은영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다 내가 못난 탓이지.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시아버지 자리 보니까 오히려 이 결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야.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나 키워주고 대학도 보내줬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그렇지 뭐. 무슨 소리야. 너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멋져. 그깟 변호사가 뭐가 됐으라고.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 유세는 안 떨겠다. 엄마가 너스레를 떠냐 하는 말에 기분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흔들렸던 마음을 잡고 결국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과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예까지 있었는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평생 볼 사이니 어떻게든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칼이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단단한 갑옷을 두른 채 방패를 들고 있었다고 할까요? 아예 절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폭언과 무시는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게 인생의 낙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3개월 차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내가 너한테 아침부터 전화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암튼 너 내일 학원 수업 몇 시부터 나가니?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할 것이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따박따박 말하는 것 좀 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물으시는 거라 궁금해서요. 저 내일은 중등부 수업이 있어서 4시까지는 나가봐야 돼요. 갑자기 제 출근 시간을 물으시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네. 내일 모임 사람들이랑 너네 집에서 점심 먹게 준비 좀 해놔.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왜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래가지고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내일 모임 사람들이랑 너네 집에서 밥 먹게 점심 준비해 놓으라고. 아무리 제 출근 시간이 늦다지만 엄연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 전날 점심 대접을 하라고 통보를 하다니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는 곤란해요. 저 퇴근하고 수업 자료 준비하고 하면 새벽 1시예요. 그때 자고 일어나서 점심 식사 준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어른들한테 식사 함께 대접도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니? 이래서 내가 없는 집 애들 못 배운 애들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너 말 나온 김에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도리를 해야 할 것 아니니? 사자 남편 얻어놓고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지 몸뚱이 편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나 원참. 다른 집들을 좀 봐라. 사자 남편 낳아줘서 고맙다고 시어머니 데리고 백화점 가서 명품도 사주고 비싼 밥도 사주고 한다던데 너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일 때문에 평일에는 못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별 대단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작 애들 좀 가르치는 걸로 유난은. 그렇게 유난히 떨고 싶었으면 너도 사자 직업 구하지 그랬니? 아니지.
강사도 사자 직업은 사자 직업이구나 꼴에.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시면서 제 직업을 비하하고 또 비웃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 자세로 나가면 시어머니는 점점 수위를 높여서 저를 모욕하시니 그 무렵부턴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럼요, 어머니. 사자 직업은 사자 직업이죠. 강사도 사로 끝나는데요, 뭐. 그러는 어머니는 사자 직업이세요? 어머니는 결혼하시기 전 무슨 일 하셨는데요? 의사? 검사? 변호사?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에 머리 긁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 너 말 다 했니? 말 다 했냐고? 이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좀 우아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을 뿐이었죠.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암튼 어머니, 저 내일 모임분들에게 점심 대접 못 해드려요. 그렇게 아시고 정식사 대접이 하고 싶으시면 외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대접하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예,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말씀 중인데 전화를 끊으려고 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너네 엄마가 일어나고 가르치대? 더욱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2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직업을 비하했고 저희 엄마를 들먹이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직업 비하야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커리어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사가 되지 못한 건 여전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오히려 강사가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용돈을 줄 때도 눈치 보지 않고 통 크게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업 비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으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집요하게 저희 엄마 욕을 하며 저를 도발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누굴 우연히 봤는 줄 아니? 누굴 보셨길래 그러세요? 너네 엄마를 봤잖아, 너네 엄마를. 저희 엄마를요? 그래. 백화점에 볼 일 있어서 갔다가 너네 엄마를 봤는데 말이야. 가판대에서 세일하는 옷 중에 건질만한 게 없는지 휘적대고 있는 꼬락서니가 진짜 너무 없어 보여서 아는 척도 안 했잖니. 어머니,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니네 엄마란 사람 말이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품위가 없니? 멀리서 봐도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그래도 백화점 왔다고 그때 상견례때 들었던 짝퉁 가방 있지? 그걸 메고 왔더라고. 우리 변호사 아들이 어쩌다가 너네 엄마 같은 상무를 얻었는지.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 험담을 굳이 제게 전화까지 해가며 하는 시모가 정말 할 일 없는 한량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돈한테 니네 엄마 거리시는 건 품위가 있는 행동인가요? 그리고 꼬락선이요. 세상 누가 사돈한테 꼬락선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품위 빈티 없어 보인다. 근데 그거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도 품위랑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저희 엄마 품위 걱정하실 시간 있으면 어머니 본인 품위나 좀 챙기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저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젠 진짜 못하겠네요. 이제부터 어머니 전화 안 받습니다.
명절 때든 행사 때든 이제 그이만 집에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를 바로 툭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도 문자도 전부 차단했어요. 물론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현실은 더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찾아와 집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못 배운 것 같으니라고.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타잔을 해. 이렇게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누구한테 배웠겠냐고. 다 니네 엄마한테 배웠겠지. 내가 그래서 너네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알아? 옆집에서 들을까 남사스러워서 저는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진짜 미친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으시고 열변을 토하더니 급기야는 한 번만 더 찾아내라거나 전화해받지 않으면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갈 거라며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그러니 어쩌나요. 말뿐이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하는 걸요. 계속 시달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넓지만 좁은 세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에 딱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한 일이었어요. 그날은 중간고사 다음 날이었어요. 시험 대비를 하느라 무리를 했던 저는 이제 시험도 마무리됐겠다 알아듣고 말았죠.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진도 빼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학교마다 다른 부료제를 쓰다 보니 수업 준비할 내용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시험 대비를 마쳤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어땠는지 감기 몸살에 제대로 걸리고 말았네요. 원래 잔병 치레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말이에요.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저는 죽 끓일 힘도 없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고 원래 잔병 치레를 안 하는 제가 아프다는 말에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죠. 엄마가 끓여준 흰죽에 약을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침대에 누우려던 찰나 갑자기 또 쿵쿵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문 열어 얘. 너 집에 있지? 시어머니였어요. 불쑥 나타난 시어머니에 저도 엄마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와 놓고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엄마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저희 아들 집에 들렀는데 사돈이 계셨네요. 사돈이야말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저희 애가 아파서 죽 끓일 힘도 없다고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얘가 아프다고요? 핑계겠죠.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들어와서 앉으란 얘기도 안 하니? 사돈, 얘 좀 보시라고요. 얘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을 한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저희 애가 몸이 많이 아파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딸 가진 게 죄라고. 저희 엄마는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차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나무인이었죠. 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커피 좀 내와라.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먼저 방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커피는 찬장에 있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한 번도 그냥 네네 하는 법이 없니? 어른이 시키면 그냥 좀 알겠다고 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진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서요. 사돈,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희 애가 정말로 많이 아파서 그래요.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엄마가 시어머니 커피를 타준다? 엄마가 아랫사람도 아니고 저는 몸이 너무 아픈 와중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할게. 왜? 가서 누워있어. 엄마가 할게. 아니야, 어떻게 그래. 저는 엄마를 다시 거실로 돌려보내고 제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니 사람이 더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뒤돌아서 커피를 타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점점 더 가관인 거예요. 저것 보세요, 사돈. 제 멀쩡히 커피 타는 것 좀 보시라고요. 아프다는 것도 다 뻥인 거죠. 제가 쟤를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사돈, 그런 게 아니라요. 어제 학생들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다나 봐요. 한 달 내내 애가 너무 무리를 해서. 아니, 그러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설치다가 아프다고 유세를 떠냐고요. 변호사 남편 뒷바라지나 잘할 것이지.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아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고작 학원에서 일하면서 꼴의 선생이랍시고 유세는 무슨 유세예요? 애들 가르친다고 시애미도 가르치려 들질 않나.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사돈.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돈, 혹시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게 아니시라면 오늘은 사돈도 여기 계셔봤자 불편하시기만 할 거예요.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오늘은 커피만 마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시어머니는 더 기세 등등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제가 얼마 전에 사돈을 백화점에서 봤는데 말이에요. 사돈 옷이 대체 그게 뭡니까? 연봉이 몇 억씩이나 되는 변호사 사위를 더 놓고 남사스럽게 그런 행색으로 돌아다니실 거예요. 제가 그날 말이에요. 사돈한테 아는 척을 하려다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저는 그때 퓨즈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살면서 처음 받았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저는 커피를 싱크대에 그대로 부어버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가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가시라고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엉호, 말은 똑바로 해.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니? 내 아들 집이지. 여기 제 집이기도 해요. 저 이 집 사는데 절반 보탰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내가 왜? 난 못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나가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티면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죠. 저희 엄마가 와서 사정을 해도 제가 노선을 바꿔 애원을 해봐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는 못 나간다고 대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계속 실랑이를 했더니 누가 쿵쿵하고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세댁, 무슨 일이야? 세댁 싸워?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는 죄송하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아주머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게 그 와중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를 얼핏 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나저나 저 사람은 아주머니가 닫으려던 현관문을 다시 열어젖히시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시어머니는 현관 쪽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남의 집이나 신경 끄세요, 아줌마.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무슨 오지랖을 이런 식으로 부린담?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복심, 너 이복심 맞지? 뭐? 아닌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복심 맞네. 이복심 맞아.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아예 저희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복심. 세상 참 좁다. 너 평생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아니에요. 저 이복심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본인은 이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할 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엄마는 깜짝 놀라서 일단 아주머니를 말리며 말했죠. 저는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복심이 아니라 이영미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놓으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단단히 진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영미에. 내가 영미야. 보아하니 이 인간 말종이 사댁네 시어머니 같은데 이 인간 이름은 이복심이고 내가 이영미라고. 그러면서 아주머니께서는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고 지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성함이 같으시네요? 그래. 원래는 달랐는데 같아졌지. 이 정신 나간 인간 말종이 내 이름 따라서 개명을 했거든. 야, 이복심. 너는 내 돈도 훔쳐가, 내 남편도 훔쳐가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훔쳐가냐? 오갈 데 없는 게 불쌍해서 거둬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갈겨? 아주머니는 다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사방으로 흔들었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이 진짜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두 분의 성함이 같은 게 우연처럼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복심이 아니라는 얘기만 할 뿐 전혀 반박을 못하시는 게 아주머니 말을 배제할 수도 없었어요. 야, 이복심. 입이 있으면 말을 해.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주머니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고 시어머니를 세게 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품이 노래처럼 품이 찾으시던 분이 그때를 틈타 신발도 안 신고서 걸음아 나 살려라며 고만을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저는 그 모습에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잡으러 가는 길을 황급히 막아섰어요. 아주머니, 이게 대체 다 무슨 얘기예요? 비켜 세대. 내가 이복심 저 인간 아주 오늘 아작을 내버리려니까.
아장내는 건 좋은데 일단 무슨 일인지 말씀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제 시어머니니까 도망가봤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아주머니께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꿀꺽꿀꺽 원샷을 한 아주머니는 속이 안 풀리는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고 해야 하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순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제안해드렸죠. 아주머니, 혹시 이 이야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 앞에서 다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머니도 이대로 넘어가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기회를 봐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야 좋지 세대.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이 목심 그 인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얘기해야지 그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저희 남편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돼야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이 목심 잡으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고작 며칠을 못 기다리겠어. 그렇게 저희는 주말을 계약했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충격이 대단했는지 저와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토요일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는 명목으로 저와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는 미리 시어머니 댁 주소를 알려드렸죠. 아주머니는 먼저 가셔서 시어머니 댁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타이밍을 봐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집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찾아뵙자 시어머니는 그날 일 때문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머니께 혹시 뭔 얘기를 듣진 않았는지 혹은 다들 있는 데서 무슨 얘기라도 하진 않을지 제 눈치만 살피셨죠. 그래도 제가 아주머니를 데리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반면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니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요. 저녁 식사를 차리는 내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은 그 순간 저는 아주머니에게 올라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올라오실 때까지 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라고요. 식기에 숟가락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시아버님과 남편이 나누는 주식 관련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삭막했죠. 마침내 제가 미리 살짝 열어둔 현관문을 열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손도 크게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와 아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는데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한편 시아버님과 남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더니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머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님 성함이 이영미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의 성함도 이영미세요. 어머님이 모든 걸 따라하고 빼앗아간 진짜 이영미 씨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영미 아주머니, 그러니까 진짜 이영미 씨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었대요. 남편과 사별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그리로 보낸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예쁘고 성격도 좋고 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영미 아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집 따님이었던 영미 아주머니가 너무 부러웠던 나머지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영미 아주머니의 모든 것, 즉 이름, 신분, 나이, 학력, 가족관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주인집 따님의 인생을 부러워하다 못해 탐이 나서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영미 아주머니가 근사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행동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영미 아주머니의 남편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했죠. 영미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빼앗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식모살이나 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팔자가 딱해서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더라고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부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으면 산지 얼마 안 된 옷이어도 잘 안 입는 옷이라며 손에 쥐어주고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사정이 있겠지 하며 빌려주기도 했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금액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미 아주머니의 호의를 시어머니는 원수로 갚은 것이죠. 시어머니는 영미 아주머니에게서 빌린 돈으로 비싼 옷을 사고 한껏 치장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영미 아주머니의 남편을 따로 불러내어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미 아주머니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해서 말이에요. 사실 영미 아주머니의 남편은 그 전에 시어머니를 몇 번 본 적이 있긴 했다더라고요. 그렇지만 돈 좀 있는 집 자식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한 시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하던 그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그리고 둘의 사이는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더욱 깊어져 갔다는군요. 그러다 결국 불의 불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영미 아주머니가 따져 물어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잡아댔다고 했어요. 식모살이는 무슨 식모살이냐, 사람 잘못 봤다. 남편 간수를 못한 그쪽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영미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복심, 너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남의 남편 뺏어가서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더 좋은 남자 찾았다고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냐. 이름도 내 이름으로 개명해. 마치 내 부모님이 네 부모님인 것처럼 이름 팔아가며 좋은 집안 딸내미인 척해.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그런데 남편분은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회계사 맞으시죠? 아주머니의 말에 듣는 내내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시아버님도 눈에 띄게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앉아보자 못했습니다. 제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신,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만 푹 숙이고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잡아떼지 않는 걸까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더 충격적인 비밀이 남아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을 텐데 그쪽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네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이 인간 말종이 자기가 와이어대 나왔다고 했죠?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그쪽 마누라 되시는 분 사실은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 저희 부모님 이름의 직업, 마치 처음부터 저였던 것처럼 신분 세탁을 하고자 무서운 여자라고요.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를 사칭하고 다녔으니 오히려 못 찾았던 거죠. 그리고 아드님 말인데요. 영미 아주머니가 저희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몸을 떨었습니다. 현관문 쪽을 계속 흘끗거리시는 게 마치 도망갈 타이밍을 계속 재는 것처럼도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라 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말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드님, 유전자 검사 해보셔야 될걸요? 그래도 나름 침착하게 듣고 있으셨던 시아버님도 그 말에 더 이상 도매를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시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랑은 가까이 있기도 싫다는 듯 말입니다. 이내 시어머니도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야. 종현이는 진짜 우리 아들이야. 다른 건 다 사실이라고 쳐도 종현이는 진짜로 아니야. 하지만 아주머니가 말을 끊었지요. 어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너 내 남편 버리고 도망갔을 때 임신하고 있던 건 모를 줄 알았지? 네가 진짜 사람이니? 결국 시어머니는 실신하듯 쓰러져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희 남편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와이어대의 졸업생 여부도 확인했고 남편과 시아버님의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영미 아주머니의 말대로 이영미라는 졸업생은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시어머니와 불일치해 시어머니는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유전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충격적인데 당사자인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은 어땠을까요? 시아버님은 사기 결혼이라며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시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라며 앞으로도 관계에 변함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많으셨을지 상상이 가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또 어떻고요.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칠 생각을 했다는 게 그저 무섭기만 하네요. 또 없어 보인다는 둥, 품위가 없다는 둥, 저희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사실 진짜로 없이 살고 품위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였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마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겠죠? 그러니 남의 인생을 그렇게 탐을 냈고 자신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무시했던 거겠죠. 본인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콧대 높고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사실 속으로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에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